인생 2막 매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2024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50대 변호사, 그리고 3남매와 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한소희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29살 작은 체구의 단발머리를 한 그녀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는 할머니 장례식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소매에서 향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고인 이순자 여사의 유언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소희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85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먼저 장남 한민준 씨. 변호사의 목소리에 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오빠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32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오빠는 잘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세대 주택 한 개동을 상속하십니다. 현재 시세는 약 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오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장녀 한주희 씨. 큰언니 주희가 자세를 고쳤습니다. 35살 은행 지점장인 언니는 베이지색 투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완벽한 화장에 올림머리였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오피스텔 한 채를 상속하십니다. 현재 시세는 약 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한소희 씨. 변호사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설린동 소재 건물 한 개동과 상호 순자로를 상속하십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순자루요. 그 낡은 짜장면 집 말입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언니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거기 재개발 예정 지역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건물만 매각할 경우 약 3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3억. 그 숫자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오빠는 5억, 언니는 4억을 받았습니다. 소희는 3억이었습니다. 어머니 박미숙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60대 초반의 어머니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희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먼저, 그 다음이 자신. 항상 그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가족들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언니가 핸드백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은행 가봐야 해서요. 먼저 갈게요. 그래, 주희야. 조심해서 가거라. 오빠도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도 오후에 계약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복도에는 어머니와 소희만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어머니, 할머니도 내 오빠랑 언니가 결혼해서 애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야.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넌 아직 젊고 혼자니까 괜찮잖니? 네, 어머니? 그리고 소희야, 어머니가 소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어차피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 될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말이 소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위로하려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소희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봄볕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 빛이 오히려 눈부셔서 아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소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포구 연남동의 작은 원룸. 월세 5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인 그곳이 소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프리랜서 푸드 스타일리스트. 그게 소희의 직업이었습니다.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기 위해 접시를 배치하고 조명을 조절하고 각도를 잡는 일. 한 건당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8건, 적게는 3건 정도 일이 들어왔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늘 다음 달 월세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이 일을 사랑했습니다. 음식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그 안에서 이야기를 찾아내는 일이 좋았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밥이나 예쁘게 담는 일이 무슨 직업이야? 오빠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소희야, 그냥 회사 들어가지 그래? 안정적으로. 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소희야,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30이 코앞인데. 소희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오빠와 언니 뒤에 가려진 아이. 성적은 좋았지만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서울대에 갔고 언니가 연세대에 갔기 때문입니다. 소희는 홍익대 시각디자인과를 나왔습니다. 소희는 예술 쪽이니까 달라. 가족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달라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소희는 광고 대행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야근과 스트레스, 그리고 창의성이 죽어가는 느낌. 결국 퇴사하고 프리랜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실망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때려치워? 하지만 소희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소희는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할머니가 남긴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건네준 것들이었습니다. 오래된 앞치마, 독서용 돋보기 안경, 그리고 녹슨 열쇠 하나. 이건 순자루 열쇠란다. 내가 가져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희는 열쇠를 손에 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50년 동안 할머니가 매일 쥐고 다니던 열쇠. 그 표면에는 손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루. 소희는 그곳을 몇 번이나 가봤을까요? 어렸을 때 서너 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짜장면을 해주셨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짜장면은 왜 다른 집이랑 달라요? 7살 소희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똑똑하구나. 맛을 아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가족들과 함께 가지 않았고 소희도 바빠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소희는 한참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소희야, 나 민준이.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순자루 말인데 네, 거기 재개발 확정이래. 내가 부동산 쪽 사람한테 들었어.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만 팔면 3억 5천까지도 나올 수 있대. 빨리 정리하자. 다음 주에 중개인 만나볼까? 오빠. 저는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소희, 너 지금 장난해? 3억 5천이야. 내 1년치 수입이 얼마인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주신 건데, 할머니도 내가 그 돈으로 편하게 살기를 바라셨을 거야. 안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열쇠의 표면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왜일까요? 소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자신에게 순자루를 남기셨을까요? 오빠와 언니에게는 가치 있는 부동산을 주시고 자신에게는 낡은 식당을. 할머니는 평생 그 식당을 지키셨습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짜장면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그냥 돈벌이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소희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나에게 순자루를 주셨을까? 그 질문 아래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정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가봐야겠어. 순자루에. 열쇠를 가방에 넣으며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할머니가 평생 지킨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왜 할머니는 그토록 그 식당을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소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그곳에 가면 뭔가 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똑똑하구나. 맛을 아네. 그 목소리가 소희를 어딘가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8시 소희는 지하철 1호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 방향 전철은 한산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건물들이 낮아지고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가방 안에서 열쇠가 덜컹거렸습니다. 소희는 핸드폰을 꺼내 순자루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설린동 47-3, 차이나타운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1시간 30분 후 소희는 동인천역에서 내렸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니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이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버스가 도착했고 소희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차이나타운 쪽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설린동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건물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43번, 44번, 45번. 그리고 드디어 보였습니다. 47-3번지. 2층짜리 낡은 건물이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시멘트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1층에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루. 빨간색 글씨는 색이 바래서 분홍색에 가까웠습니다. 간판 한쪽 모서리가 떨어져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50년 동안 지킨 곳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낡았습니다. 창문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출입문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언니와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소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출입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뻑뻑했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경첩 소리가 울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식당 안은 어두웠습니다. 소희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실내를 비췄습니다. 테이블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천이 씌워진 의자들이 테이블 주위에 있었습니다. 벽에는 중국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낡은 타일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간장병과 냅킨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방 문을 열자 더 큰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거대한 중화 요리용 웍이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국자들과 뒤집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사용하셨던 도구들이었습니다. 소희는 웍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소희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주방 입구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회색 조끼를 입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소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도둑이세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순자 할머니 손녀입니다. 준자 손녀.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한소희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식당을 물려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얼굴을 보니까 순자 닮았네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는 박기태라고 해요. 옆집 만두집 주인이에요. 준자하고는 50년 친구였지요.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 옆집.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랬구나. 그래서 요즘 소식이 없더라니. 박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마음씨 좋은 사람. 소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요. 순자가 1년 전에 몸이 안 좋아져서 문 닫았거든요. 그랬구나. 소희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셨다는 것도 식당을 닫으셨다는 것도. 앉으세요. 할아버지. 소희는 의자에 먼지를 닦고 권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자주 얘기했어요. 손녀 중에 막내가 특별하다고. 저요? 아, 그래요.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소희, 맞지요? 네, 맞아요. 순자가 말하길 소희만은 다르다고. 음식의 맛을 안다고 그랬어요. 소희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7살 때 할머니 짜장면을 먹으며 했던 질문.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와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 짜장면이 정말 특별했어요. 다른 집이랑 달랐어요. 박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걸 알아봤구나. 순자 짜장면은 정말 특별했지요.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아, 글쎄요. 박 할아버지는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특별한 춘장을 썼거든요. 직접 만든 거요. 직접요? 아, 그래요. 시판 춘장을 안 썼어요. 뭔가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자세히는 나도 몰라요. 소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 춘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글쎄요. 순자가 비밀로 했거든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기태야, 주방 바닥에 보물이 있어라고. 소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 바닥이요? 아, 그래요. 나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순자가 가끔 그런 농담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박 할아버지가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혹시 정말로 뭔가 있는 거 아닐까요? 소희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타일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떤 타일은 금이 가 있었고 어떤 타일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 무릎을 꿇고 타일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함께 봤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소희가 다가갔습니다. 가스레인지 바로 앞쪽 타일 한 장이 다른 타일과 달랐습니다. 색깔이 조금 더 새 것 같았습니다. 이 타일만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희는 타일을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조금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다칠 수 있어요. 소희는 손가락으로 타일 틈을 긁었습니다. 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조금씩 틈이 벌어졌습니다.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박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내 가게에서 드라이버 가져올게요. 할아버지가 나가고 소희는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소희는 웍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50년 동안 짜장면을 만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시고 손님을 맞이하시고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림동 빌라, 여의도 오피스텔, 그리고 이 건물까지 충분한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굳이 힘들게 식당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곳을 지키셨습니다. 왜일까요? 박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드라이버와 작은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이걸로 해봅시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타일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타일은 시멘트에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드라이버로 틈을 벌리고 망치로 조금씩 두드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소희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드라이버를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시멘트가 부스러졌습니다. 마침내 타일 한쪽이 들렸습니다. 됐어요. 박 할아버지와 함께 타일을 들어올렸습니다. 타일 아래에는 시멘트 바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멘트에는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씨였습니다. 소희에게. 소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박 할아버지도 놀란 표였습니다. 순자가 내 이름을 새겨놨네. 소희는 손으로 글씨를 따라 만졌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쓰신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필체였습니다. 할머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글씨 아래에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화살표는 주방 구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쪽을 보라는 건가? 소희는 일어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주방 구석에는 낡은 찬장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접시들과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걸까? 찬장을 비웠습니다. 접시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마지막 접시를 꺼내자 찬장 뒷벽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뒷벽이 다른 벽보다 얇아 보였습니다. 두드려 봤습니다. 텅텅 소리가 났습니다. 속이 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뭔가 있어요. 박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벽이 부숴봐도 될까요? 순자가 만든 거라면 괜찮을 거예요. 소희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작게 두드렸습니다. 벽에 금이 갔습니다. 조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콰당! 벽이 무너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소희는 기침을 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벽 너머가 보였습니다.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공책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할머니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루 이야기 1970-2024.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책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2년 3월 15일. 오늘 첫 춘장을 담갔다. 중국 산둥성에서 배운 전통 방식의 한국 된장 기법을 섞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비법대로 했다. 50년 후면 완벽한 맛이 날 것이다. 50년. 소희는 계산했습니다. 1972년에서 50년 후면 2022년이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5년 6월 8일. 단골 김 사장님 생일. 특별히 볶음밥을 서비스로 드렸다. 손님이 웃었다. 또 넘겼습니다. 1985년 7월 3일. 단골 김 사장님이 사업부도로 식당에 못 오신다고 했다. 짜장면 한 그릇에 위로를 담아 무료로 드렸다. 사장님이 우셨다. 페이지마다 손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998년 12월 24일.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대학생에게 탕수육을 서비스로 주었다. 2008년 10월 15일. 실직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왔다. 돈이 부족해 보였다. 공짜로 짜장면 2그릇을 더 줬다. 할머니는 50년 동안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셨습니다. 소희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2001년 11월 3일. 손녀 소희가 왔다. 7살. 짜장면을 먹고 말했다. 할머니, 이 짜장면은 사랑 맛이 나요. 이 아이는 안다. 이 아이는 음식의 진짜 의미를 안다. 소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 이유를 알겠네요. 소희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하늘나라에 있겠지. 할머니가 미안하다. 평생 너를 챙기지 못해서 내 오빠와 언니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하지만 아니란다. 너는 달랐어. 너는 특별했어. 5살 때 내가 내 짜장면을 먹고 사랑 맛이 나요라고 했잖니. 그때 알았어. 이 아이는 진짜를 안다고. 이 공책과 함께 주방 바닥 아래에 항아리들이 있을 거야. 그게 할머니가 50년 동안 만든 춘장이야. 너에게 주고 싶었어. 하지만 소희야, 이건 그냥 춘장이 아니야. 50년의 시간이 담긴 거야. 수천 명의 이야기가 담긴 거야. 함부로 팔면 안 돼. 내 오빠와 언니는 좋은 아이들이야. 하지만 돈만 생각할 거야. 너는 다르지. 너는 이 맛의 진짜 의미를 알 거야.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언젠가 내가 이 맛을 세상에 다시 보여줄 거라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내 시간에 맞춰서. 사랑한다. 우리 소희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소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순자가 이렇게 널 사랑했잖아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주방 바닥 아래에 항아리가 있대요. 그럼 찾아봐야겠네요. 두 사람은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소희에게라고 새겨진 타일 옆에 타일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더 큰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시멘트 아래 흙이 보였습니다. 여기 파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삽 가져올게요. 박 할아버지가 다시 나갔다 왔습니다.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팠습니다. 30cm쯤 팠을 때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뭔가 있어요. 손으로 흙을 치웠습니다. 비닐에 쌓인 도자기 항아리들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 6개였습니다. 소희와 박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항아리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춘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깊고 복잡한 향이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묘한 냄새였습니다. 박할아버지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순자가 만든 춘장이구나. 소희는 말없이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50년. 할머니가 50년 동안 이 춘장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소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소희야, 중개인이 3억 8천까지 부른대. 내일 만나자. 소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소희는 항아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 식당을 자신에게 남기셨는지, 왜 오빠와 언니가 아니라 자신이었는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가족들은 분명 반대할 것입니다. 3억이 넘는 돈을 포기하고 낡은 춘장을 지키겠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소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소희 씨, 순자가 널 믿었어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어요.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항아리들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소희는 할머니의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켜야 해요. 할머니가 50년 동안 지킨 것처럼. 박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월요일 오후 6시 소희는 오빠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30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와 언니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할머니의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년 숙성 춘장 항아리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이것들을 보여주면 가족들이 이해해 줄까요? 희망은 희박했습니다. 어젯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소희야, 내일 저녁 6시에 우리 집으로 와. 가족회의 한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왔어. 들어와. 오빠는 인사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언니와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앉아. 오빠가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신문을 받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소희,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미안해요, 오빠. 순자루에 있었어요. 순자루에.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는데? 소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항아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찾았어요. 할머니가 50년 동안 만든 춘장이에요. 가족들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춘장. 그래서 이건 특별해요. 할머니가 1972년부터 만든 거예요. 50년 숙성된. 됐어. 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소희야, 우리 그런 거 듣자고 모인 거 아니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중개인이 3억 8천만 원에 사겠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구나. 어머니, 저는 뭐? 오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 식당을 팔고 싶지 않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한소희, 너 정신 나갔어? 언니, 3억 8천이야. 내가 프리랜서로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야.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소희야, 춘장이 뭐가 대수야? 편의점 가면 1,000원에 사는 게 춘장이야. 오빠는 몰라요. 이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
할머니가 50년 동안 50년이면 뭐 어때? 오빠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돈이 돼. 50년 묵은 춘장 팔아서 얼마 받을 건데? 10만 원, 20만 원?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희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 있는 지역이 재개발 확정됐어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는 강제 수용당해요. 보상금은 더 적을 거고요. 하지만 그리고 50년 된 춘장이라고 해서 가치가 있을까요? 흡음이약 품안전처 검사도 받아야 하고 위생 문제도 있고. 언니 남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희야, 엄마 말 좀 들어라. 내 오빠 말이 맞아. 할머니도 내가 그 돈으로 편하게 살기를 바라셨을 거야. 소희는 가방에서 할머니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와 언니도 함께 읽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소희야, 이거 정말 할머니가 쓴 거야? 네. 확실해?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니? 오빠가 공책을 가져갔습니다.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소희야, 솔직히 말해. 너 이거 조작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소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오빠가 지금 무슨 말을... 이상하잖아. 왜 하필 너한테만 이런 편지를 남겨? 우리한테는.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할머니가 우리는 돈만 생각한다고 쓰셨다고.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소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 오빠, 제가 왜 그런 걸 조작해요? 이건 진짜 할머니 글씨예요. 어머니가 공책을 다시 보셨습니다. 소희야, 엄마도 잘 모르겠구나. 이게 정말 할머니 글씨인지. 어머니까지. 소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소희야, 이거 우리 거래하는 변호사 명함이야. 변호사요? 그래. 필적 감정 받아보자.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잖아. 소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필적 감정이요. 왜? 진짜라면 문제 없잖아. 오빠가 팔짱을 꼈습니다. 소희야, 솔직히 말해. 너 순자로 팔기 싫어서 이런 거 꾸며낸 거지? 아니에요. 소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이건 진짜 할머니가. 그럼 증명해. 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필적 감정 받아. 그리고 그 춘장도 검사 받아. 정말 50년 된 건지, 먹어도 되는 건지. 다 확인하자고. 소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오빠가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게 진짜라고 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 춘장으로 뭐 할 거야? 저는 식당을 다시 열고 싶어요. 식당. 언니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너 식당 경영해 본 적 있어? 요리할 줄 알아? 배울 수 있어요. 배워?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소희, 정신 좀 차려. 요즘 식당이 얼마나 많이 망하는지 알아?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자들 줄줄이 문 닫잖아. 언니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집은 더 어려워요. 배달 앱 수수료도 높고 인건비도 비싸고 차이나타운도 요즘 장사 안 된다는 얘기 많아요. 모두의 말이 맞았습니다. 소희는 식당 경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리도 서툴렀습니다. 사업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 실패하면 어떡하니? 그럼 3억도 날리고 시간도 낭비하고. 어머니, 넌 아직 젊어. 결혼도 해야 하고 미래도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가족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식당을 파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다르지. 너는 이 맛의 진짜 의미를 알 거야. 오빠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한소희, 우리한테 일주일 줄게. 그 안에 결정해. 일주일. 그래. 필적 감정도 받고, 춘장 검사도 받고, 그리고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만들어 와. 그게 말이 되면 우리도 생각해 볼게.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면 바로 팔아. 알았지?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소희는 오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필적 감정 비용.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식품 안전 검사 비용. 30만 원에서 80만 원. 식당 창업 비용.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소희의 통장 잔고는 34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을 내면 290만 원이 남았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테이블 위에 할머니의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언젠가 내가 이 맛을 세상에 다시 보여줄 거라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내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일주일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소희는 필적 감정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이었습니다. 60대 남자 전문가가 할머니의 공책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비용은 70만 원입니다. 소희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제를 했습니다. 이제 통장에 2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식품안전검사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춘장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항아리에서 조금 떠온 것이었습니다. 검사 기간은 2주입니다. 비용은 50만 원입니다. 또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1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과 김밥을 샀습니다. 3,800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식당 사업 계획서 작성법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 메뉴 개발, 원가 계산, 마케팅 전략.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유나였습니다. 여보세요? 소희야, 나 유나. 오랜만이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유나야. 너 요즘 뭐해? 일은 잘 돼? 소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좀 복잡해. 왜? 무슨 일 있어? 소희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자루, 춘장, 가족들의 반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자 유나가 말했습니다. 소희야, 그거 대박인데? 응, 50년 숙성 춘장. 손님 이야기가 담긴 노트. 이거 완전 스토리텔링 되잖아. 소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음식 칼럼니스트로 일하잖아. 요즘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 좋아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음식. 하지만 소희야, 내가 기사 써줄게. SNS에도 올리고. 분명 반응 올 거야. 유나야, 소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 푸드 스타일리스트잖아. 사진 잘 찍잖아. 그걸로 홍보하면 되지. 요즘은 인스타가 짱이야. 정말 될까? 해봐야 알지.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다 낫잖아. 전화를 끊고 소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실력, 스토리텔링, 그리고 SNS.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SONJARUSTORY. 첫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50년 동안 지킨 짜장면 이야기. 사진은 어제 찍은 항아리 사진을 올렸습니다. 글을 적었습니다. 1972년 할머니는 첫 춘장을 담그셨습니다. 50년 후 완벽한 맛이 날 거라고 믿으며. 그리고 2024년 손녀인 제가 그 항아리를 찾았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가족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고 뭔가 가능성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50년 동안 지킨 것을 자신이 일주일 만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힘을 주세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알림이었습니다. 누군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예요? 50년 춘장이요? 또 다른 알림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식당 여실 계획 있으세요? 꼭 가보고 싶어요. 소희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게시물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50, 200, 300. 좋아요도 늘었습니다. 50개, 80개, 120개. 댓글도 계속 달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식당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재개발 때문에 없어진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소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50년의 시간에 그 의미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일차 인스타그램 시작. 반응 좋음. 할 일 더 많은 이야기 공유하기. 할머니 노트에 손님 이야기들 올리기. 사진 더 찍기. 목표 일주일 안에 사람들의 관심을 증명하기. 가족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기. 노트를 덮으며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할머니가 50년 동안 지킨 것처럼 자신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비록 일주일밖에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서 혼자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희도 그 달처럼 혼자지만 빛나고 싶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7시 소희는 순자루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며 모은 장비들이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순자루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담는 것이었습니다. 전철 안에서 어젯밤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3,000을 넘었습니다. 팔로워도 580명으로 늘었습니다. 댓글은 200개가 넘었습니다. 이 식당 꼭 살려주세요. 저도 할머니 짜장면 먹어보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동인천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설린동으로 갔습니다. 순자루 앞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전체 모습, 테이블 하나하나, 주방의 웍,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특히 주방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할머니가 50년 동안 서 계셨던 자리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카메라 앵글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시선에서 본 주방의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심히 하네요.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뭐 하는 거예요? 사진 찍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박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청소도 했네요. 깨끗해졌어요. 네. 할머니가 깨끗하게 하셨을 것 같아서요. 박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순자는 청결에 엄격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청소부터 하셨지요. 소희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할머니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장사하셨는지. 박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가 1970년에 이 식당을 연 것, 중국에서 온 요리사에게 배운 것, 가난한 손님에게 공짜로 밥을 준 것, 동네 아이들에게 군만두를 나눠준 것. 소희는 녹음기로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 사람들에게 들려줄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박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뭐래요? 아직도 반대해요? 네. 일주일 안에 설득해야 해요.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해볼게요. 박 할아버지가 소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자가 널 믿은 이유를 알겠어요. 넌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날 오후 소희는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와 함께 순자루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1985년 여름 할머니는 사업에 실패한 단골 손님에게 한 달 동안 무료로 짜장면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이야기 너무 귀해요. 저도 순자루에 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오후 3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희야. 대박. 왜? 무슨 일이야? 내 인스타 봤어? 지금 완전 난리야. 응. 반응이 좋긴 한데. 좋은 정도가 아니야. 내가 우리 매체 에디터한테 얘기했거든. 에디터가 엄청 관심 있대. 기사 쓰고 싶다고. 소희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정말? 그래. 내일 취재 나갈 수 있어.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소희는 주방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소희 씨 맞으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인천일보 기자 정민호라고 합니다. 순자루 이야기를 봤는데요. 취재하고 싶습니다. 소희는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2개의 매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나야, 인천일보에서도 연락 왔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대박. 내가 말했지? 이거 뜬다고. 소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3일차. 기자 2명 취재 예정. SNS 팔로워 1200명.
목요일 아침 유나가 에디터와 함께 순자루에 왔습니다. 에디터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김수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와, 분위기 좋네요. 김 에디터가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어요? 소희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공책, 항아리 사진, 박할아버지 인터뷰 녹음 파일. 김 에디터는 공책을 펼쳐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50년의 기록이라니. 네. 할머니가 평생 기록하셨어요. 혹시 이 춘장 맛볼 수 있을까요? 소희는 준비해온 샘플을 내놨습니다. 작은 접시에 춘장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김 에디터가 맛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거 진짜 특별하네요. 그렇죠? 유나도 맛을 봤습니다. 대박. 이런 맛 처음이야. 깊고 뭔가 복잡하고. 김 에디터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기사 쓸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인천일보 정기자가 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동네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박할아버지도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춘자는 이 동네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기자가 적으며 물었습니다. 소희 씨, 정말 이 식당 다시 여실 계획이세요? 네. 할머니의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가족들은 동의하셨어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설득 중입니다.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취재가 끝나고 소희는 혼자 식당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식당 안을 물들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5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과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30년 전 순자루 단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꼭 다시 열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소희 씨,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고인 이순자 씨의 필적이 맞습니다. 조작 흔적 없습니다. 정말요? 네. 보고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소희는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는 진짜였습니다. 의심받았던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바로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나왔어요. 할머니 글씨 맞대요. 보고서 첨부합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소희는 놀라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순자루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 문화유산 식당 지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식당. 그렇게 지정되면 지원금도 나오고 홍보도 되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와 30분간 통화했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심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 소희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왜? 목소리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내일 다시 모일 수 있을까? 보여줄 게 있어. 뭔데?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와. 일요일 오후 2시 소희는 다시 오빠 집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빠, 언니, 어머니, 언니 남편까지. 소희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다들 이거 좀 봐주세요. 화면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띄웠습니다. 4일 동안 팔로워가 3,800명이 됐어요. 가족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사 링크들을 보여줬습니다. 유나 매체 기사, 인천일보 기사. 이번 주 월요일에 기사 2개가 나갈 거예요. 오빠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어머니도.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인천시청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식당 지정 가능성이 있대요. 지원금도 나온대요.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초기 창업 지원금 2천만 원, 매달 운영비 지원 200만 원이요. 숫자를 보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언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업성이 있어 보이네요.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SNS 반응도 나쁘지 않고 어머니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야, 내가 이 모든 걸 4일 만에 했니? 네, 어머니?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언니가 필적 감정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우리가 의심해서. 괜찮아요, 언니. 오빠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한소희, 솔직히 말할게. 나 너 무시했어. 오빠, 프리랜서로 불안정하게 산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틀렸어.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능력 있었어. 우리가 몰라봤던 거야. 소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언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소희 씨, 사업 계획서 같은 거 도와드릴게요. 제가 경영 쪽 일 했으니까. 정말요? 네. 그리고 초기 자금 필요하시면 저희가 빌려드릴게요.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회계 같은 거.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인테리어 쪽 아는 사람 많으니까 연결해 줄게. 싸게 해줄 거야. 어머니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도 내 오빠 언니처럼 생각했어.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이라고. 어머니. 근데 틀렸구나. 넌 누구보다 강한 아이였어. 할머니가 널 믿은 이유를 이제 알겠다.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가족들이 소희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순자로. 우리 다 같이.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50년 지킨 거니까 우리가 이어가야지.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로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메뉴, 인테리어, 마케팅.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말에 나가서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어 줄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내 시어머니셨는데. 이제라도 도와야지. 소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봤죠? 가족들이 이해해줬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6일차. 가족들 설득 성공. 함께하기로 결정. 다음 주부터 본격 준비 시작. 목표 한 달 안에 순자로 재오픈. 노트를 덮으며 소희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리고 수천 명의 응원이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할머니의 50년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소희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순자루의 부활을, 그리고 할머니의 맛이 다시 세상에 나오는 그날을. 한 달 후 2024년 5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순자루 재오픈 날이었습니다. 소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힘이 넘쳤습니다. 전철을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할머니의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동인천역에서 내려 순자루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골목을 돌자 순자루가 보였습니다. 새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루 -1970.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오빠가 소개해준 간판 업체에서 정성껏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유리창도 깨끗했습니다. 언니가 직접 와서 닦아준 것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작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50년 짜장면.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환했습니다. 낡은 테이블은 수리해서 그대로 썼습니다. 의자도 천을 새로 씌웠습니다. 벽에는 할머니의 손님 이야기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웍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쓰시던 도구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춘장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50년 숙성 춘장이었습니다. 소희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깊은 향이 퍼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작해요. 중얼거리며 춘장을 저었습니다. 오전 7시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소희야, 왔니?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김치랑 반찬 가져왔어. 어머니는 큰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단무지, 양파절임까지 모두 어머니가 직접 담근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 정도야 뭐. 할머니 생각하면서 담갔어.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잘 못해드렸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도우니까 마음이 좀 편하구나. 소희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8시 오빠와 언니가 함께 왔습니다. 소희야, 오빠, 언니, 긴장돼. 오빠가 물었습니다. 네, 엄청 떨려요. 언니가 웃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다 같이 있잖아. 언니 남편도 함께 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희 씨,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형부, 박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소희야,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도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다 한 거지. 박 할아버지는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순자가 보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9시 유나가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소희야, 오늘 전부 찍을 거야. 기록 남겨야지. 유나야, 고마워. 당연하지. 우리 친구 대박 나는 날인데. 10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소희는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 몇 분이나 오신 거예요? 언니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 50명 정도. 50명이요?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오빠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SNS 파워야. 팔로워가 10,000명 넘었잖아. 맞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사도 계속 나갔고 입소문도 퍼졌습니다. 준비됐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11시 정각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저 30년 전에 이 집 단골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 들려주세요. 손님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어요. 1995년이었나. 할머니가 한 달 동안 공짜로 밥을 주셨어요. 할머니 노트에 기록되어 있어요. 김 사장님 맞으시죠? 손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니. 할머니는 모든 손님을 기억하셨어요. 소희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춘장, 신선한 야채, 돼지고기. 웍을 달구고 기름을 두르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소희야. 짜장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접시에 담고 단무지와 양파를 곁들였습니다. 첫 손님입니다. 김 사장님 앞에 놓았습니다. 손님은 잠시 짜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맛이에요. 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짜장면 맛. 그대로예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30년을 잊지 못했어요. 이 맛을. 소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오후 1시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짜장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맛 진짜 특별해요. 50년 된 춘장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사진 찍어도 돼요? 소희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셨고 언니는 서빙을 도왔습니다. 오빠는 주문을 받고 계산을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시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인천시청 문화관광과 직원들이었습니다. 한소희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부로 순자루가 인천시 지역문화유산 식당으로 지정됩니다. 직원이 인증서를 건넸습니다. 식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희는 인증서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가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3시 소희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순자가 보고 있을 거야.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박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줄게.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순자루 앞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1970년대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순자가 이 집 처음 열었을 때 찍은 거야. 내가 가지고 있어. 소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식당에 걸어 놓을게요. 그래. 그러면 순자가 좋아할 거야. 4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하루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120만 원이었습니다. 오빠가 감탄했습니다. 전날 치고 대박인데. 언니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 가능해. 언니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달 이 정도면 수익성 좋습니다. 어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내가 해냈구나. 어머니,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 거예요.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한소희, 응. 오빠? 내가 미안하다. 너를 무시했었잖아. 오빠, 넌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할머니가 그걸 아셨던 거고. 오빠가 소희를 안았습니다. 언니도 다가왔습니다. 나도 미안해. 소희야. 언니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 언니, 괜찮아. 아니야. 넌 옳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내가 보여줬어. 세 남매가 함께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저녁 7시 가족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소희는 혼자 식당에 남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다음에 빈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소희는 펜을 들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순자루 재오픈. 첫 손님은 김 사장님이었다. 30년 만에 다시 오신 분. 할머니 짜장면 맛을 기억하고 계셨다. 오늘 120명의 손님이 왔다. 모두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온 분들이었다. 어떤 분은 울었고 어떤 분은 웃었고 어떤 분은 오랜 기억을 떠올렸다. 할머니 봤죠? 5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만든 맛, 할머니가 전한 마음, 그게 사람들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유산이 뭔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 할머니가 50년 동안 지킨 것처럼 저도 지킬게요. 이 맛을, 이 이야기를, 이 따뜻함을. 그리고 할머니처럼 살게요. 음식으로 위로하고 맛으로 사랑을 전하고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저를 믿어주셔서, 저를 특별하게 봐주셔서, 그리고 이 소중한 유산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사랑해요, 할머니. 글을 다 쓰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며 새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순자루 마이너스 1970. 50년 넘는 시간이 그 이름 안에 있었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순자루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해 보였습니다. 내일 또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동인천역으로 갔습니다. 전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에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오늘 순자루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1970년에 시작한 이 작은 식당이 2024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맛을, 할머니의 마음을,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순자루는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한 그릇의 짜장면으로 위로를, 한 끼의 식사로 따뜻함을 전하는 곳이 되고 싶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해요. 꼭 가볼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소희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환한 달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순자루의 두 번째 날이, 새로운 손님들이, 그리고 계속 이어질 이야기들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만든 씨앗이 이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음식으로, 맛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이 할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이야기. 소희는 그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자루는 인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예약은 한 달치가 밀렸고 여러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루 30그릇만 팔았습니다. 할머니처럼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가족들은 주말마다 와서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김치를 담갔고, 언니는 회계를 받고, 오빠는 수리를 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매일 와서 손님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나는 순자루 이야기로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서 일 배울 수 있을까요? 일요? 네. 저도 할머니처럼 음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소희는 웃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지우요. 앉으세요. 지우 씨? 천천히 이야기 나눠봐요. 순자루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음식으로, 맛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50년의 시간은 100년이 될 것이고 할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순자루 주방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1970년 젊은 할머니가 웃고 계신 사진입니다. 그 옆에는 2024년 소희가 웃고 있는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두 사진 사이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마이너스 이순자. 그리고 그 아래 소희가 추가한 글귀. 그 마음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전합니다. 마이너스 한소희. 매일 아침 소희는 그 액자 앞에 섭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웍을 듭니다. 한 그릇 한 그릇에 50년의 시간과 사랑을 담아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고민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내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막에서는 매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이막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